지난 55년 MBC 충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시사 토론창 오원근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1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 공약은 후보자가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죠. 지자체마다 지역의 현안을 대선 주자의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충북 시사토론 창에서는 충청북도가 건의한 공약들, 충북도민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광희 청주시정 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유한 충북연구원 경제미래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혁규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충청북도가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약 1호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인데요. 원광희 원장님, 충청북도가 공약 1호로 건의할 정도로 이 사안이 시급하고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전 선거에서 공약은 현재의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으로 1호 공약들을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저희 청주 국제공항이 작년에 약 한 46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공항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활주로나 현재의 어떤 그런 슬롯 배정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는 전제가 깔렸고요. 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충청광역연합 또 광역연합의회도 지금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충청 메가시티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 사업이 바로 청주국제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게 이번에 1호 공약으로 나왔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청주국제공항은 민군 복합공항의 어떤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슬롯을 한 7, 8회 정도로 갖고 있는데 인천에는 70회 정도, 또 김포는 한 40회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현재 28년도에 또 F-35 20대가 또 추가로 이렇게 여기에 배치가 되면 현재의 슬롯 배정률에서 30% 이하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추계를 했을 때 600만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슬롯을 확보할 수 없는 그냥 포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측한 국토부에서 예측한 걸 보면 2025년에 한 368만에서 2045년도에 한 506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보는데 최근에 어떤 추세를 반영해서 공항공사에서 예측을 보면 25년도에 한 530만 정도로 이렇게 육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늘어나는 수요를 현재의 두 기 갖고는 이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재 활주로가 하나는 군, 하나는 군과 민이 이제 겸용을 해서 쓰는데 이 군민 겸용 활주로가 지금 포장 재구조화를 해야 되는 어떤 안전 진단의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장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또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3의 어떤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홍콩에서 청주, 애틀란타까지 화물기 747이 떴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활주로의 길이로는 총 적재량의 한 80% 정도밖에 탑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물을 운송하는 운수 업체에서는 적자가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취향도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오물풍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24년도 5월부터 9월까지 한 20여 차례 또 인천하고 김포공항이 완전히 활주로를 못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주공항이 이제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현재 갖고는 안 된다. 추가적인 활주로가 하나 필요하다. 이런 것이 1호 공약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청주공항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로서는 크게 부족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청주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에 대한 나머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혁규 대표님. 네. 지역의 수건 사업이니까 공약 1호가 됐을 것 같고 또 청주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제 입장에서도 뭐 민간 활주로가 정설이 되면 뭐 편익이 매우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부권뿐만 아니라 서울의 동남부권까지 합치면 뭐 1,400만, 1,500만 정도의 이용 인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 활주로가 커지는 것 자체, 활주로가 증설되는 것 자체는 뭐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가지로 좀 검토해야 될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활주로 하나 건설하는데 1조 5천억 정도 들고 또 그동안에도 공항 이용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소음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좀 해결할까.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핵심 공항이잖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래서 국방부와 협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뭐 타협의 묘미,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유한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뭐 우리 충북 지역에도 중요하지만 이 충청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역 산업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청주공항이 이제 제2의 어떤 그 항공 물류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도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고, 아까 온광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대형 여객기라던가 또는 항공기가 이제 화물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하게 될 때 이 착륙이 좀 짧습니다. 거리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새로운 신설로 인해서 개선이 된다면 굉장히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충북연구원에서 이제 청주공항을 제2 항공화물로 이제 거점을 육성하는 그 연구 결과가 이제 또 발표가 됐는데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한 247개 시군구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평균 이동 시간이 약 한 그 136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청주공항까지 평균 이동 시간은 약 한 110분입니다. 그러니까 26분 정도 이렇게 단축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되겠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 청주국제공항을 제2의 그 항공 물류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국가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한 향후 20년 정도 한 1조 3천억 원 정도의 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청주공항에 대한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은 또 충북 산업에 또 충청권 산업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 그다음에 국회 세종이상 건립 등이 대선 공약으로 거론되면서 청주공항이 행정수도, 관문공항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감이 큰데요. 뭐 어떻습니까? 뭐 청주국제공항 개항 이후부터 저희가 지금 충북권 거점 공항으로 이제 지위는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행정 수도를 이제 하다가 결국 이원 판결로 인해서 행정 중심 복합 도시로 이제 좀 그 약간 이제 퇴보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이제 그 대통령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 국회의사당과 또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에 설치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공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행정 수도라는 표현을 뭐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된다면 진짜 그 수도공항으로서 또 관문공항으로서의 어떤 지위를 또 확보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 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활주로 문제뿐만 아니라 또 화물터미널 또 그것도 국내 국제 그래서 이제 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어떤 그 공항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과제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세종시에서 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이제 광역 교통망들을 또 차근차근 또 완비해 나가야 되는 문제. 또 뭐 동탄에서 수도권 내륙 철도를 연결한다든가 또 천안에서까지 내려와 있는 또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것, 또 광역 그 교통망이 청주 도심을 통해서 연결되는 뭐 이런 것이 같이 좀 차근차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허울 좋은 뭐 관문공항으로 되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이번에는 청주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월 송재봉 의원이 청주국제공항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원장님 지금 이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그 송재봉 의원이 그동안 그 뭐 청원구를 지역구로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청원구에
청주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2월 달에는 충북도하고 함께 국회에서 청주국제공항 그 민간 활주로 건설을 위한 또 세미나도 개최를 했었고요. 또 사진전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송 의원께서 제안된 그 특별법의 내용을 보면 민간 활주로의 그 건설이라든가 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타를 면제를 받고 또 국토부 주도로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단을 또 설치한다든가 또 반경 10km 이내에 그 기반 시설을 만드는 노력들 뭐 여러 가지 그 사업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현재는 그 국회에 이제 제출이 돼서 상임위에 이제 계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그 당초보다 좀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선 국면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온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이런 것들이 뭐 그게 핵심 내용이 예산도 되겠습니다. 많이 들고 또 예. 그게 이제 올 12월에 뭐 국토교통부 7차 공항 개발 종합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타당성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타를 면제받는 것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공항이 국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별법의 핵심 내용들이 국토부 중심으로 건설 추진단을 만들어서 너희들이 직접 해라. 이런 부분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의 이제 재정 사업으로 또 예산을 지원한 문제나 이런 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만 통과되면 상당히 그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GTX 당초 2028년 착공 34년 개통이 목표였는데요. 현재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CTX 일명 이제 CTX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그 충청권 광역철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기대했던 것은 이게 저희가 이제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수도권 전체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충남이나 세종, 대전 입장에서도 경부고속도로가 그 KTX가 운행이 되면서 상당히 여유 용량들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서부터 조치원까지 연결을 해서 그 수도권 전철을 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전에서 바로 오송역으로 해서 청주로 들어오는 이런 노선을 희망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전에서 그 세종시로 해서 조치원을 연결하면서 세종시 구간은 이제 신설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국토부에서 이제 선도 사업으로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CTX 2호선 성격으로 이제 조치원에서 강내까지는 기존 충북선을 쓰고 충북선에서 그 강내에서부터는 이제 청주 도심에서 새로운 이제 선을 이제 하나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지하역 한 6개 정도로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부담해야 될 비용 문제 이런 수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차에 그 DLENC라는 민간 복합 그 컨소시엄에서 이 민자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 투자 사업체 적격성 검사를 받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뭐 작년 말 아니면 올 초에 이제 그 발표가 난다고 했었는데 이게 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단계를 추진하게 되겠는데요. 25년도에 이제 민자 적격성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우선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되고요. 그리고 26년도에 실시 협약 체결 및 기본 계획 수립. 그리고 2008년도에 공사가 착공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4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보통 그 광역시에 있는 그 지하철들을 보면 한 20개 정도의 내서 30개 정도의 역을 갖고 있는데 예. 우리 청주의 도심을 이제 지하로 간다는 이제 전제에서 이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5-6개 역 가지고 과연 그 수요를 대비 비용 편익을 맞출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논의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논란이 됐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민자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슬기롭게 이제 해결했는지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대전, 세종, 그리고 충북도, 그리고 민간 그 제안사,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이 24년도 2월에 CTX 거버넌스를 출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지는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들도 이 CTX에 대한 공약은 다 내고 있는 건가요? CTX의 이제 공약은 좀 나오는데 저희 쪽보다는 이제 세종 중심으로 좀 많은 부분이 이제 그 제한이 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박사님? 네. 그 앞서 원광희 원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충청권 CTX는 이제 충청권 메가시티의 완성이면서 또 청주국제공항까지 또 연결되는 또 핵심 교통 인프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광역철도가 도심 통과를 하기 때문에 이 청주 시민의 또 하나의 수건 사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부에서는 이 충청권 CTX 구축에 따라서 이 충청권의 그 생활권에 관한 접근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 그 직장과 주거지가 이제 분리되는 그 직주 불일치 문제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대전 세종 쪽으로 이제 지역 소비가 유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충청권 CTX를 조기 그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지역에 그 발생하고 있는 직주 불일치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 소비가 유출되는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같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혁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도권의 GTX 이야기 뭐 많이 나오고 GTX 건설되는 곳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기사도 종종 있는데 그 GTX는 사실 교통수단의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래서 그것을 중부 내륙까지 확장하는 것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 대전, 그리고 청주를 30분 시간 범위 내에 이렇게 단축시키고 또 교통 효율성을 한 70% 정도 증가시키는 뭐 원론적인 면에서는 찬성할 수 있는데 시민단체 내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 좀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민자로 했을 경우에 뭐 투여되는 예산이 뭐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5조 이상이고 조금 전에 원광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자 투자의 경우에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냐. 그건 굉장히 좀 큰 문제이지 않을까 하고 또 건설되고 나서 또 건설 과정에 여러 가지 생태 문제, 요즘 이제 아까 공항 문제에서도 이제 우리 탄소 배출 문제, 신공항이라고 하는 것이 탄소 배출이라든지 기후 위기 문제라고 하는 걸 대응해야 되는 것처럼 교통 문제도 그걸 오히려 파리 같은 도시는 정말 탄소 배출 때문에 주민들의 삶이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편의성만을 중심으로 해서 5조 이상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들은 계속 있는 것 같고요. 기존 광역철도를 연결해서 이용할 때 1조 정도인데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좀 예타조사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엄밀하게 해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시민사회 단체가 대선 후보에게 제안하는 충북 공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혁규 대표님, 네. 가장 먼저 공공의료를 선택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예. 그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의제는 뭐 숫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우리 지역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전국적인 의제, 특히 정치 민주화라든지 내란 극복과 관련된 이슈들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과 관련해서 공공의료를 가져온 것은 제가 이 부분에 특별히 전공을 하거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시민단체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특정한 지역에 태어나서 산다는 것만으로 수명의 차이가 난다든지 그다음에 계층별로 의료 혜택의 접근의 차이가 난다 이러면 기본적으로
복지 사회거나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런데 충북에 산다는 것만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도록 지표를 보니까 좋은 지표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치료 가능 사망률 전국 1위예요. 예. 이것만 봐도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2020년에 10만 명당 50명인데 전국 평균이 42.6명이에요. 그만큼 치료를 못 받고 다른 지역에 살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치료를 못 받고 불행한 일을 당한다.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하위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충북 지역의 평균 그 수명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시.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네, 다른 납니까? 지역과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82.4세인데요. 전국 최저고요. 전국 평균보다 낮고 서울은 85세니까 서울하고 비교하면 남녀 모두 2.6년을 덜 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강 수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데 우리가 69.92세로 충북은 나와 있고요. 서울 대비하면 1.28년 정도가 적습니다. 뭐 인구 소멸 지역의 의료 접근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고 앞으로 공공의료와 관련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왜냐하면 뭐 전국도 유사하지만 충북 지역도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2050년이 되면 노령화 지수, 고령화 지수가 거의 42.6%니까 공공의료와 관련된 정비를 지금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의료 재앙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장이나 뭐 지금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적자 나는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충북 지역 전체의 공공의료를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배가의 노력과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충북 지역의 공공의료 현황이 이제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북부권, 남부권 뭐 그런 차이도 좀 있나요? 차이도 상당히 있죠. 당연히 청주가 상대적으로 좋고요. 북부권은 충주라는 상당히 상대적으로 큰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남부권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지금 공공 의료기관이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충북대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으로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이렇게 있으니까 남부 지역은 또 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의료원들이 또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적자가 뭐 의료원에 있는 경영 문제로 인해서 생겼다 그러면 뭐 의료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2019년만 해도 청주 의료원의 경우에는 흑자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생기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환자 급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전담 이런 문제가 되면서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성이 없으면 적자 문제만 가지고 의료원을 이제 접근을 하게 되니까 그건 이제 철학 자체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공공의료와 관련된 부분을 지역별로 나누어서 특히 취약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충북의 공공의료 현황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심각한 데가 이제 남부권이라고 봅니다. 그 코로나 시절에 남부 쪽에 가서 출장을 가서 한번 그쪽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거기는 그 거점 병원이 충남대가 아니고 충북대로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접근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골든타임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권역별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남부권이 좀 가장 의료 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농촌과 이제 도시 간의 어떤 격차의 이제 문제인데요. 농촌에 과거에는 그래도 그 벽오지에 있던 뭐 보건소, 보건지소조차도 지금은 다 철수를 하는 상황이고 또 민간 의료원 자체도 완전히 이제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철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할 거냐. 그래서 공공의료는
단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복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현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역의 공공 필수 의료 중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인력인데 의료 인력일 텐데요. 이건 뭐 저희 산업과 마찬가지로 뭐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화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지역 의료원으로 이제 의료 인력이 이제 내려오는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역할이 있게 되겠고요. 또 전체 의료 인력의 한 90% 이상이 민간 쪽으로 간다고 이제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공공 의료에 대한 역할들 좀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좀 보고 되겠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의 공공 의료에 대한 그 재정에 관한 문제들인데 이건 지자체의 어떤 그 예산에 대한 그 역량에 따라서 공공 의료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함께 같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공의료의 뭐 중요성, 필요성은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찾아가는 게 바로 공공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충북의 공공의료 어떻게 강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저기 총체적으로 봤을 때 시설 문제, 그다음에 인력 문제, 그다음에 지역 불균형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셉은 지역 완결형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컨셉으로 좀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료원이 저희가 두 개가 있는데 강원만 해도 5개, 전북이 3개, 우리랑 지역이 비슷한 충남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병원, 공공의료시설을 더 확충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부분의 병원들에서 좀 능력이 있는 곳에 그런 곳을 좀 공공적인 성격을 좀 강화하는 지원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헬기가 뜨는데 남북권은 그 사각지대 이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중앙병원 설립에 대한 안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좀 전에 이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의료 인력 중에 특별히 필수 부분의 전문의가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이것도 통계 보고 상당히 놀랐어요. 내과가 전국에서 하위 3위에 해당하고요. 외과가 하위 2위, 그다음에 산부인과가 아래에서 3위, 소아청소년과 하위 4위, 응급의료과 하위 3위, 뭐 높은 게 없어요 거의.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 의대 정원 문제도 좀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배출되는 의사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또 배출된 의사들의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의료 인력을 뽑아서 우리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해서 또 보건대학원이 또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사실 오송 바이오 단지라고 해서 우리 지역에 중요한 랜드마크가 되고 있는데 보건 인력과 관련된 대학원 같은 것도 좀 정설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취약 인구와 관련해서 복지와 의료를 좀 통합하는 통합 돌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타 지역으로 좀 배출되는 지금 유출되는 저희 의료비를 보니까요. 1년에 450억 가량 됩니다. 이자 수익까지 합치면 20년이면 1조 원이나 되는 큰 돈이니까 좀 그런 외부로 유출되는 의료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면 자체 수익도 좀 보장이 되고 좀 공공의료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금방 시작하는 말씀에 지역 완결성이라는 말씀을 써주셨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조금 그거 한 것은 남북간의 경우에는 또 대전하고 접근성이 좀 강하죠. 그래서 그런 건 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뭐 접근성에 가까운 쪽에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도 또 한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네, 대표님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제 중요한 공약으로 공공의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바라는 그 다른 의제 대선 공약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의제가 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제는 워낙 많은데 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선거를 치르지 않아야 될 때 지금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은 중앙 권력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 우리 지역의 민주성, 사실 우리 지역의 민주성과 관련된 점수도 그렇게 높게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 권한을 증가시키는 문제, 그다음에 재정과 관련돼서 지방세의 세율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자치분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법률로는 좀 부족하니까 헌법 개정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선 때마다 선거 공약으로만 이야기되는, 이게 일종의 선거공학으로만 이야기되는 그 세종으로의 정부 이전, 그것도 좀 국민적인 합의를 모아서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속하고 있는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에서도 또 주장을 했고, 뭐 그 외에 다양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좀 한 말씀 드리면요. 예.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그 지방 분권 또 재정 분권을 좀 어느 정도 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균특회계 사업 중에 일부를 지방으로 이제 내려보내면서 결국은 이제 아주 인위적으로 좀 사업을 했었죠. 그게 뭐냐면 지방소비세를 10% 증액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세의 세목 자체들이 빈약한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보이다 보니까 수치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달성률을 가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그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온전한 의미에서의 재정 분권에 대한 그 의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불가금 불가원 같은 존재입니다. 세종시의 원래는 세종시가 만들어질 때 그 워싱턴 DC 같이 특별 행정구역으로 갈 거냐, 예. 아니면 기존에 있는 특별시로 갈 거냐, 뭐 이런 이제 광역시죠. 그렇게 갈 거냐, 결국 이제 광역시로 갔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제 부역면을 다 띄워주고 공주에서도 3개 면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종시의 그 상당한 재정의 그 취약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2030년도에 50만을 목표로 하면 현재 그 행복청이 이제 사라지고 자체적인 이제 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에서 얼마 전에 그 SK 하이닉스에서 한 1,200억 정도 세금을 냈듯이 예. 대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주민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대전에서는 그 R&D, 청주는 바이오나 반도체 이렇게 하고 서로 쉐어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세종에서 그걸 다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발생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종의 국회의사당이든 대통령 집무실이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종시의 그런 허약한 재정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따라서 우리하고 경쟁을 할 건지 협업을 할 건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우리가 이번에는 좀 해이지 않으면 당장 지금 후보들이 그 우리가 반대했고 국토부에서도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세종역 설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문제들이 계속 갈등을 이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충청북도의 백년대계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현 박사님, 충북의 주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스퀘어 조성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바이오 스퀘어라는 개념 자체는 어떤 특정 구역 내에 바이오 분야 연구를 좀 활성화하고 또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또 상품화를 좀 촉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무형의 기반을 조성하고 직접 하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좀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소위 이제 혁신 클러스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기업이라던가 대학 또 연구기관들이 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이 산학형 혁신 클러스터의 어떤 개념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바이오가 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또 임상 실험 같은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병원이 또 추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클러스터 또 바이오 스퀘어에는 산학연 병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부르는 것이 보통 일반적이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명칭이 좀 설명이 되겠고
바이오스퀘어 앞에 K가 붙습니다. 예. 뭐 유행처럼 이제 저희가 K를 많이 붙는데 이것은 한국형이라는 이야기로 좀 저희가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K가 붙는다는 것은 저희가 그 대표적으로 바이오스퀘어의 그 성공 사례가 있는 지역이 미국의 보스턴의 그 캔들스퀘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좀 착안을 했고요. 그 캔들스퀘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곳에서는 뭐 MIT라든가 하버드 저기 글로벌 유수의 대학들이 존재를 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 대학들이 주도적으로 이 R&D 시설이라든가 뭐 바이오 관련된 첨단 시설들을 공유 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구 협력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창업이 또 창출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또 하나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지적재산권 문제인데 예. 이걸 또 법률적으로 또 해결해주는 서비스업이 또 그 스퀘어 안에 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바이오 분야의 그 신진 젊은 연구자들이 그 일과 삶의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뭐 복합 문화 공간이라든가 주거 시설, 또 상업 시설, 금융 시설들이 이 한 구역 안에 직접화되어 있어서 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보스턴 캔들스퀘어인데요. 정부가 이 캔들스퀘어에 대한 모델을 그러면 한국형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착안한 것이 K-바이오 스퀘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바로 오송이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오송 K-바이오 스퀘어입니다. 오송이 최적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송이 왜 최적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습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좀 바라보면 충북도가 그간 추진해왔던 그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목표하고도 저희가 좀 연동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충북이 이제 그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오송 K 바이오 스퀘어는 굉장히 필수 조건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게 되겠고요. 예. 과거 얘기를 좀 하자면 2000년대 초에 바이오 벤처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충북은 바이오 산업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충북도에서 바이오토피아 충북이라는 정책 슬로건을 바탕으로 이 바이오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을 시켰고 지금 현재의 충북 바이오가 이제 등장하게 되었고 뭐 그 덕분에 오송에 있는 뭐 첨단 복합단지라든가 뭐 식약청을 통한 뭐 국대 6대 그 저기 국제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바이오메디컬 국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이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위상을 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이 비수도권이라는 이 지리적인 한계 때문에 이 바이오 분야를 육성할 수 있는 인력 양성 문제라든가 인력 확보 문제가 굉장히 여전히 어렵다는 것이 또 하나의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K-바이오 스퀘어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국가 바이오 분야의 그 집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청년 인구들이 지역으로 또 들어올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 부분들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게 됩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그 K-바이오 이 오송 스퀘어, 오송에 이제 K-바이오 스퀘어가 조성이 될 때 우리 오송 지역에 그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그 바이오 전용 산단들이 한 4-5개 정도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오송 K-바이오 스퀘어가 이제 조성이 된다면 하나의 저희가 바이오밸리로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꼭 이것이 오송에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예, 저는 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 구조가 한국의 산업 구조가 지금 20년째 주력 산업이 바뀌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 경쟁력에 상당한 위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이오밸리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반도체 자동차 대신에 새로운 산업과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것의 중요한 한 분야가 저는 제약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충북 지역이 그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앞으로 여러 가지 클러스터들이 좀 이렇게 같이 집적이 되면 진짜 밸리로서의 성격을 좀 강화하면서 새로운 산업의 먹거리 또 국제 경쟁을 가진 곳이 탄생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좀 해보고요. 단지 뭐 저는 이 부분 잘 모르긴 하지만 부지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어려움들이 좀 있고 또 주민 설득 문제가 모든 곳에 있을 수 있으니 좀 지혜롭게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예. 지금 이 박사님이 바이오토피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전 직장이 충북연구원이었었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좀 성과가 나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생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바이오스퀘어는 지금 아까 우리 이 박사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게임 체인저가 될 전략적 프로젝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끝나서는 안 되겠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구 개발이라든가 제조 임상, 교육, 창업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어떤 세계 수준의 바이오 거점을 만드는 노력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라든가 오송 영재학교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전략 과제들이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 좀 단 하나 이 과정에서도 지금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게 이제 지역 차원에서 하기에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사업비 같은 걸 좀 에타 면제를 받는다든가 또 제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려면 민간 협력 체계를 어떻게 또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면 말 그대로 진짜 세계와 경쟁할 바이오 중심 도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예타 면제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에 탈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있는 게 아니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또 지난 5월 12일 기사를 보면 국토교통부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에서 통과됐다 이런 제가 기사도 봤는데요. 이 박사님, 요 예타 면제 또 요 지금 말씀드린 심사 통과, 심의 통과 이것도 같이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그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 탈락은 뭐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뼈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특히 이제 K바이오 스퀘어 조성지인 그 오송 제3 국가 산단의 뭐 농지법 문제라던가 그리고 저희가 그 기획안을 발표를 할 때 그 카이스트 오송 그 메디컬 캠퍼스 타운에 대한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한 뭐 향후 방향성 이런 문제가 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그 예타 선정의 탈락 요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게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충북도하고 또 도내 혁신 기관들이 좀 인식을 하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 그래서 현재 이제 충북도와 이제 혁신 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예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뭐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아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그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대선 공약 과제안에 이 부분의 예타 면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새로운 정부와 또 관계 부처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바이오에 대한 특수성들, 또 우리 지역이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타에 대한 면제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어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가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와 동시에 앞에 말씀드렸던 예타를 그러면 저희가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저희가 좀 차근차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송 K바이오를 조기 조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안은 뭐냐면은 바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송 K바이오 스퀘어, 말 그대로 K바이오 스퀘어에 대한 도민의 인식도 아직은 낮은 상태이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서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 아직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게 되겠고요. 2020년 5월에 저희가 그 국가 차세대 방사능 가속기를 오창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도민 전체가 한 마음으로 저희가 응원하고 관심을 가져서 이 국가 시설을 유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저희 그 오송 K바이오 스퀘어뿐만 아니라 청주공항 그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 부분들도 도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응원을 많이 해줬을 때 저희가 좀 추진력을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환 박사님 먼저 해주세요. 오송의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답변보다 K바이오 스퀘어가 국가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오송이 필요하다로 우리가 좀 바꾸고 이제 관점을 전환해서 우리가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멘트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혁기 대표님. 그 대선 국면은 수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또 이슈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난제인데 그게 되게 중요한 철학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도 수없이 많은 공약을 내고 있지만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 삶의 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겠다고 하는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 그게 이렇게
약자의 목소리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가 대선 과정에서 많이 반영되고 그래서 우리 지역도 조금 더 삶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지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또 국토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원광희 원장님. 예. 우리는 충북도 차원에서도 그렇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100만으로 한정돼 있는 그 특례시의 어떤 기준을 지금 창원이 100만이 무너졌습니다. 예. 그래서 3년 동안 이 100만을 유지를 못하면 특례시에서 일반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 많은 부분에서 80만 정도 또 아니면 60만 정도로 그 기준을 좀 낮추려고 하는데 이번 그 대선을 통해서 이러한 특례시에 대한 그 어떤 인구 기준 같은 것도 좀 적극적으로 그 조정이 되면 청주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국민들의 생존권, 생명권 같은 것을 그 보존할 수 있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대통령 선거 공약은 현재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1위부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쪼록 충북도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충청북도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충북시사 토론창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